투자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회사를 만나게 되죠. 한쪽에서는 막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열릴 거라는 기대감에 심장이 막 뛰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재무제표를 딱 열어보는 순간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그런 회사요.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들 틸레이 브랜즈가 바로 그 완벽한 예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틸레이 브랜즈. 네, 특히 최근에 미국 정부가 대마초 규제를 좀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요. 마치 꺼져가던 불씨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엄청 뜨거워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 기대감의 중심이 있는 게 바로 대마초 위험 등급 재분류라는 사실 조금은 복잡해 보이는 이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명확합니다. 이 정치적인 헤드라인이 과연 틸레이에게 황금 티켓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회사의 근본적인 문제를 가리는 화려한 연막일 뿐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치적 기대감의 실체, 그리고 틸레이의 아주 냉혹한 경영 현실, 이 두 가지를 깊숙이 들여다볼 겁니다. 네, 희망과 현실 사이에 그 거대한 간극을 한번 탐험해보는 여정이 되겠네요. 자, 그럼 그 희망의 근원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투자자들을 가장 설레게 하는 뉴스. 미국 마약 단속국 DEA가 대마초의 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다는 이 이야기. 이게 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이걸 이해하려면요, 지금 현재 대마초의 법적인 지위부터 좀 알아야 합니다. 아, 현재는 어떤데요? 지금 DEA는 대마초를 헤로인이나 LSD와 같은 1급 마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스케줄 1이라고 하죠. 1급이요? 네, 이게 얼마나 강력한 규제냐면 어떠한 의학적 효능도 인정되지 않고 남용의 위험이 매우 높은 물질이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상 최악의 등급에 놓여 있는 거죠. 헤로인이랑 같은 등급이라기 솔직히 좀 충격적인데요. 아니, 이미 미국 내 많은 주에서 의료용은 물론이고 기호용까지 합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지금 미국이 38개 주에서 의료용 대마초를, 그리고 24개 주에서는 기호용까지 합법화했어요. 거의 절반이 넘네요. 네, 미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합법적으로 대마초를 살 수 있는 주에 살고 있는 셈이죠. 근데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여전히 의학적 효능 제로인 헤로인과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와, 이거 엄청난 모순이네요. 그렇죠. 이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연방정부가 드디어 이 엇박자를 맞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말이군요. 이게 실현된다면 틸레이 같은 대마초 기업 입장에서는 와, 드디어 거대한 미국 시장의 빗장이 풀리는 신호탄처럼 볼 수 있겠는데요. 그게 바로 수많은 투자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함정이요? 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이번 재분류 조치가 틸레이한테 직접적인 게임 체인저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재분류랑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면 합법화는 이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는 점입니다. 아, 그 둘이 완전히 다른 개념이군요. 보통은 좀 비슷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재분류는 말 그대로 그냥 행정적인 등급 조정이에요. 1급에서 예를 들어 코데인이나 케타민 같은 게 포함된 3급으로 낮추는 조치에 가깝습니다. 네. 이게 이루어지면 물론 긍정적인 효과는 있죠. 예를 들면 미국 내에서 대마초 관련 의학 연구가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고요. 또 미국 현지 대마초 기업들은 282조항이라는 세금 폭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불법 약물 거래로 간주돼서 사업 비용 공제를 못 받았거든요. 잠깐만요. 그럼 이건 미국 내에서 사업하는 회사들한테는 엄청난 호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왜 캐나다 기업인 틸레이에게는 큰 영향이 없다는 거죠? 바로 국적 때문입니다. 틸레이는 캐나다 회사잖아요. 아, 재분류는 미국 내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입니다. 틸레이가 자기네 제품을 캐나다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고 또 주 경계를 넘어서 자유롭게 유통하려면 단순히 등급이 조정되는 걸로는 어림도 없어요. 그럼 뭐가 필요한 건가요? 모든 주에서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전면적인 연방 합법화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거죠. 아, 이제 그림이 명확해지네요. 문이 살짝 열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 그건 미국 회사들만 드나들 수 있는 작은 쪽문이고
틸레이가 들어가야 할 정무는 여전히 굳게 닫혀 있는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오히려 미국 내 경쟁자들의 체력만 키워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심지어 그토록 원하는 전면 합법화까지는 정말 험난한 길이 남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공화당은 마약 문제에 대해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었고 불과 몇 년 전에 민주당이 100억 광과 상하원을 다 장악했을 때조차 관련 법안은 한 발짝도 못 나갔어요. 아, 그때도요? 네, 그만큼 정치적 지형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재분류 뉴스 하나만으로 틸레이의 미래를 낙관하는 건 정말 위험한 접근입니다. 그렇군요. 기대했던 문이 사실상 굳게 닫혀 있는 셈인데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드네요. 그 문이 언젠가 열릴 때까지 과연 틸레이는 버텨낼 체력이 있는 회사인가? 외부 환경이 아니라 이제 회사 내부의 펀더멘털은 어떤지 들여다봐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틸레이의 성적표를 열어보면 상황은 매우 불안합니다. 불안하다고요? 네. 가장 최근 회계연도 실적을 보면요. 전체 매출은 8억 2,130만 달러, 전년 대비 4% 증가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뭐 나쁘지 않죠. 최소한 역성장은 아니니까요. 4% 성장이라 인상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선방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 성장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어떤 문제죠? 이 4% 성장을 이끈 주역이 회사의 본업인 대마초 사업이 아니라 주류, 즉 술 사업이었습니다. 술이요? 네. 대마초 사업 매출은 오히려 9%나 감소해서 2억 4,900만 달러에 그쳤는데 반면에 주류 사업 매출은 19%나 급증해서 2억 4,06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제 술 판매액이 본업인 대마초 판매액이랑 거의 비슷해졌다는 거네요. 이건 거의 정체성의 위기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대마초 회사가 술을 팔아서 간신히 매출 하락을 막고 있는 형국인데요.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틸레이가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유명 수제 맥주 회사인 스위트워터 브루잉을 비롯해서 여러 주류 브랜드를 공격적으로 인수했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표면적으로는 미국 내 유통망을 선점하고 사업을 다각화하려는 전략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캐나다 내 대마초 시장의 과잉 경쟁과 수익성 악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죠. 핵심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로 보이네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수익성은 어떻습니까? 매출이 아니라 실제 손에 쥐는 돈 말이죠. 손실 규모는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이요. 단기순 손실이 무려 22억 달러에 달합니다. 22억 달러요?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건 아니죠? 매출이 8억 달러 남짓대인데 손실이 22억 달러라뇨? 매출의 거의 3배에 가까운 돈을 잃었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수치죠? 이 천문학적인 손실의 대부분, 약 21억 달러는 자산 손상차손이라는 항목에서 발생했습니다. 자산 손상차손이요? 좀 어려운데요? 회계 용어라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회사가 과거에 큰 돈을 주고 인수한 다른 회사나 브랜드 같은 자산들의 가치가 지금 와서 보니까 장부에 적힌 가격에 한참 못 미친다고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아, 우리가 예전에 비싸게 주고 산 것들 지금 보니 그만한 가치가 없네요 라고 시장에 고백한 셈이죠. 이건 정말 심각한 신호네요. 단순한 영업 손실을 넘어서 과거에 내렸던 중요한 경영적 판단, 특히 거액을 쏟아부었던 인수합병이 실패했음을 자인하는 거잖아요. 미래 사업에 대한 자신감이 완전히 꺾였다.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미래 가치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게다가 이건 단순한 회계상의 숫자에 그치지 않아요. 실제 현금 흐름을 보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현금 흐름은 어떤데요? 사업 운용만으로 발생한 현금 유출액이 9,460만 달러로 전년도 3,090만 달러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와, 3배네요. 이건 단순히 장부상 손실이 아니라 실제 금고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3배나 빨라졌다는 의미군요. 정리해보면 본업인 대마초 사업은 쪼그라들고 있고 술 사업으로 간신히 외형만 유지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과거의 실패를 인정하며 천문학적인 손실을 기록했고 심지어 현금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태우고 있다. 정말 암울한데요. 네, 펀더멘털만 놓고 보면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조각을 한번 맞춰보죠. 한쪽에는 미국 시장 개방이라는 실체는 좀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거대한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지금 당장이라도 침몰할지 모르는 배처럼 보이는 회사의 재무 상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이 주식은 건전한 기업의 성장에 투자하는 장기 투자라기보다는 미국의 정치 뉴스 헤드라인에 돈을 거는 베팅에 가깝다고 분석됩니다. 베팅이다. 네, 앞서 이야기했듯이 규제 완화 관련 뉴스가 나오면 주가는 반짝하고 급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근본적인 체력, 즉 펀더멘털은 그 반등을 전혀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구조죠.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정부가 무엇을 할지도 모른다는 그 가능성 하나에 모든 것을 걸기에는 그 반대편에 있는 재무적 리스크가 너무나도 명백하고 거대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이게 틸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때 대마초 산업의 대장주로 불렸던 캐나다의 또 다른 기업, 캐노피 그로스 역시 비슷한 경로를 밟으면서 막대한 손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 다른 회사들도 비슷한가요? 네, 캐나다 대마초 시장 자체가 공급 과잉이랑 치열한 가격 경쟁으로 수익을 내기 극도로 어려운 환경이 된 지 오래입니다. 즉, 틸레이의 부진은 산업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와 맞물려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주식에 투자한다는 건 틸레이라는 기업의 경영 능력이나 성장 가치가 아니라 지극히 예측 불가능한 정치적 이벤트의 발생 확률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그 과정에서 회사가 버텨낼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고요. 바로 그겁니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변동성이 너무 커서 모든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피해야 할 주식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단기적인 뉴스에 편승한 주가 급등은 투자가 아닌 투기에 가깝다는 시각이 우세한 이유입니다. 오늘 틸레이 브랜드의 사례를 깊이 파고들어 보니까 미국의 개마초 규제 완화라는 그 화려한 헤드라인이 오히려 회사의 심각한 재무 문제를 가리는 안개처럼 느껴집니다. 투자자들의 시선을 가장 중요한 곳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스토리 주식의 가장 큰 위험이죠. 회사의 실제 성과가 아닌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대한 서사가 주가를 움직일 때 투자자들은 그 서사에 매몰돼서 명백한 위험 신호들을 외면하기 쉽습니다. 정부 정책 변화 같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기반한 투자는 그래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 틸레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기업이 수제 맥주 같은 새로운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어느 시점부터는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 있는 방향 전환이 아니라 핵심 사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당신의 입장에서 그 둘을 구분해내는 날카로운 기준은 과연 무엇일지 한 번쯤 고민해